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일반상식 강의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부산교통공사 일반상식 문제가 좀 복원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중심으로 우리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유사 문제들도 또 많이 좀 달아보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3회차 요것을 제가 좀 속성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좀 많지만 거의 보면 단답식이에요. 단답식이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가늘고 길게 뭐 아니면은 좀 되게 이렇게 얕고 넓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용어에 대한 정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조금 준비하실 때 시간적 여유가 좀 그래도 허락이 된다면 좀 이렇게 우리 시사적인 문제들도 좀 많이 좀 접하고 그리고 이제 잡다한 어떤 지금의 흐름들 속에서 나오는 신조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만큼 또 이게 성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에듀윌에서도 여러 다양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상식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사 상식으로 용어들 묶어놓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컨텐츠들은 잘 좀 확보가 되어 있으니 시간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그래도 선택하셔가지고 좀 이게 정리를 좀 많이 해두시면 그래도 합격에 좀 더 많이 가까워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역도 굉장히 좀 폭이 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문제들도 최신의 어떤 경향성에서부터 과거 역사적 문제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고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게 좀 공부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기존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 투자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막연하니까 내 시간 투자하기도 좀 뭐하다. 이거 뭐 공부한다고 이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한번 용어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원래 합격 불합격의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하게 겹쳐져 있는 속에서 탁 잘라지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는 게 그만큼 굉장히 절실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뭐 이 시험에 대한 개요는 뭐 제가 또 따로 또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과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강의는 이제 기출 복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3회차를 보도록 할 건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혼자 보기 좀 어려운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막 맞춤법 맞추고 막 한자 맞추고 이거는 그냥 외워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막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교재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해설로 충분히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다 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해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다 싶은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봐야 될 것은 역시 이제 복원 문제겠죠. 기출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출 문제 꼼꼼히 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기출 복원 문제로 한번 가보고요. 우리 이제 5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를 전공하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깊게 관심 있게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기출 문제에서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인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대통령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죠. 이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이한 좀 어떤 조합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총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처청이 있어요. 부가 있고 이건 이제 영역별로 혹은 서비스를 받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들을 나눠놓고 있고 부에는 이제 장관이 있는 거잖아요. 장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가 집행해야 될 일들을 현장에서 요거를 이제 이행해주는 기구로 외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청을 이렇게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무총리 직속으로는 처가 있어요. 처가 있어가지고 요걸 합쳐서 우리가 부처청이라 그래요. 처는 약간 국무총리가 요 이제 각 부의 역할들을 통할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할할 때 이 처들이 나서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옆에서 서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막료 스태프 역할이라고 하는데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처는 대체로 보좌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여기를 이제 처로 지정을 하거나 총리가 직접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사안들 이런 것들을 처로 올려놓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고, 자, 이 속에서 이제 총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위가 행정부의 2인자가 됩니다. 행정부의 2인자이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의 2인자로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말이에요. 이 각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부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데 이들에 대해 가지고 국무위원과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임명하자고 임명 제청도 하고요. 임명 제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임 건의권도 있어요. 해임하자라고 하는 건의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기나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대통령이 쓰고 싶은 만큼, 활용하고 싶은 만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이제 임명되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인사청문회 당연히 거치고요. 그 다음에 국회 동의하에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고요. 대통령 유고 탄핵 시 권한을 임시로 맡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잖아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재임 중에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름들 나왔고 임기는 2년이다. 그랬는데 임기가 없어요.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요. 임명할 때만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게 다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되는데요. 국회 제적원 전체 국회 연수에 가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가반이 찬성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임명 동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5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부분에 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들이 좀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가서 좀 빨리빨리 지나갈 건데 앞쪽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봐드릴게요. 자, 다음 중 어떤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의 단계를 거쳐 공주 문제와 정책 문제로 전환된다 이랬는데 우리 이제 이건 정책학 영역이에요. 정책학 영역인데 정책학에서 보면 이제 정책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책의 과정이 있는데 정책 과정은요.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정책의 의제 설정이 있어요. 정책의 의제 설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의제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정책 결정을 해야 돼요. 의제화가 됐으니까 이걸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해야겠죠. 정책 집행을 해야 되고요. 정책 집행이 또 잘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정책 평가까지를 해야 됩니다.
정책 평가라고 필요하다면 정책 종결 절차를 밟고 아니면 이제 환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절차들인데 그중에 아젠다 세팅이라는 게 의제 설정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젠다 세팅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절차가 있는데 너무 깊게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과정들은 이래요. 사회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회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어떤 특정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화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면 다수 공중들이요 이거를 의제화하자고 이제 요구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정책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요구들이 있으면 정부가 이걸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정부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의제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나와 있는 설명은 아젠다 세팅이고 프레이밍 같은 거 뭔지 알죠? 프레임 언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누군가를 어디 안에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이를테면은 예전에 보면 특정 정당 세력을 종북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하는 거 있죠. 그게 프레이밍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그런 성향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가지? 이렇게 되고 한번 그 프레임이 잡히면 그러면은 이제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 하는 거고 합리적 무지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관심 갖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러느니 차라리 내 직업이나 이런 데에 충실이라면 그러면 나한테 당장의 대가가 오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냥 내 생업에 종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걸 합리적 무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여론을 넘어서서 일종의 국민의 인구를 좀 축소한 대표들을 이렇게 좀 이제 표본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정보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수기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 있잖아요.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 앞으로 탈원전 할 거냐 말 거냐를 수기민주주의 절차로 합의해서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 짓되 앞으로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데탕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전 체제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년대 후반부터 이 냉전이 조금 화해 분위기로 전환됐을 때 그때를 데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모두스 비벤디가 이제 답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잠정적 협정을 해놓고 영속적 협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플리바게닝도 나와 있어요. 54번에. 플리바게닝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최순실 사건 때 그때 보면은 거기에 왜 조카가 있었잖아요. 최순실을 이모라고 하는 그렇게 불렀던 조카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플리바게닝의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 검사가 이제 그걸 파헤치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일을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아기가 어리고 나는 감옥 가기 싫어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 뭐 다 얘기해봐라.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좀 봐줄 수 있다 해가지고 검사들이 이렇게 플리바게닝 기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정보를 이제 파악하게 됐고요. 그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구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낮췄는데 다만 이제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강한 형량을 때려서 약간 좀 이렇게 그게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떠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랬고요. 다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해서 자신의 죄를 면책받는 것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고 혐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그 관련된 사건들을 다 이제 다 그 자백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형량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넘어가세요. 55번 같은 것도 그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M&A라 그러죠. 근데 이제 M&A에서 인수합병 M&A 중에
적대적 M&A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대적 M&A인데 이럴 때 방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백기사다 그러면은요,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동조해 줄 수 있는 이제 이 주주들을 모으는 거죠. 옛날에 SK가 소버린 사태라는 걸 겪으면서 그때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순환출자 구조에서 보면 이제 모태가 되는 기업이 지분이 넘어가 버리면 전체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위협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SK가. 그때 소버린 사태라 그러는데 그럴 때 SK의 최태원 회장이 나서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SK를 좀 지켜주셔라 이러면서 우호 지분들을 막 이제 확보하고 다녔거든요. 이런 게 이제 백기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기사다 그랬을 때는 반대편에서 어떤 기업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쪽에 서서 거기에 지분을 보태주는 것을 이제 흑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이즌 필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주주들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데가 있는 거고 공격적인 업체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이거는 맨 처음에 정관 같은 데다가 이 기업을 인수하려면 여기에 이제 경영진들에게 막대한 이제 퇴직급여 같은 것들을 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관에 박아놓으면 그 막대한 퇴직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제 적대적 M&A를 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황금 낙하산 4번이 답이 되고요. 팩맨 방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팩맨 있잖아요. 서로 입 벌리고 이렇게 먹는 거 팩맨. 그래가지고 쟤네가 이쪽 회사를 적대적 M&A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힘을 내가지고 저쪽 기업의 지분을 막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팩맨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나갈게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간단한 단어, 용어적인 거라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같은 것도 용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플래시보 효과다 그러면 이게 우리 영양제 같은 거 복용하면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잖아요. 믿고 그거를 자꾸 복용하면서 몸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하는 플래시보 효과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노시보 효과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노시보 효과는 약의 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효력이 제대로 들지 않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다른 용어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이 61번 늘레즈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이 철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유명한 이 현대 철학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노마디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드가 유목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들처럼 여기에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창출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마디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해답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클리세, 이건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죠? 클리세. 그러니까 이제 진부한 어떤 상징적 표현들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걸 클리세를 설치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아비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특정한 환경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인지, 판단, 행동의 그 어떤 규범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받으시고 62번 볼까요? 기업의 부실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경영 혁신을 거쳐 회생하는 것을 요건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업 회생을 이제 채권단이나 이런 데들이 기업 회생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고, 어닝 쇼크라는 말도 좀 이제 시사적인 거에 밝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닝 쇼크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실적이 예상하지도 못하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어닝 쇼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머징 마켓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신흥시장, 떠오르는 시장들 같은 거 얘기하고, 한때 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런 데들이잖아요.
브라질이라든가 지금 또 많이 더 어려워졌지만 한때 그래서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말이에요. 중국 시장이라든가 인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많이 찝어서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데들이 바로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들 한번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63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용어인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눈에는 이에는 이다 그랬을 때 세계 3대 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리엔트 시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함무라비 왕국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다치겠어? 너도 눈 갖고 와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둑질했냐? 손 자르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데 요즘에도 이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죠? 와, 이거 형벌을 이거밖에 안 주냐? 아주 저런 놈들은 같이 그냥 고통을 그냥 그만큼 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폐기된 원칙이에요. 함무라비 시대에 언제적 얘기냐 기원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이에는 이를 얘기인데 이거를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대 법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3대 법전이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63번이죠. 63번인데 세계 3대 법전이라고 일컬으면 보통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하나가 있고요. 함무라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싹 한번 정리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법 대전이에요. 로마법 대전, 로마 시대 때 로마법 대전이 있고요. 또 한참 지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유럽 전체로 퍼뜨리겠다 해가지고 왜 막 주변 지역 국가들 막 침략하고 이랬던 나폴레옹이 있었잖아요. 나폴레옹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고 이 나폴레옹 법전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유럽 국가들 보면 왜 삼색기 되게 많잖아요. 삼색기.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정신을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진짜로 실제로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졌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탈리오 법칙이 여기서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의 법칙 같은 건 이건 경제학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대공황,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1920년대 후반에 깨져버린 건데요. 그 전까지는 세이의 법칙을 믿었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고용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한테 급여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잖아요. 소비 여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비 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팽창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공급할 여력이 생기고 공급을 하다 보면 또 수요가 창출되고 수요가 또 공급 여력을 키우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갖는다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게 이게요. 생산 능력은 되게 커졌는데 소비 여력이 못 쫓아가요. 왜? 노동 착취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작이 아니라 계속 해왔지 사실은. 해왔는데 그것의 그 부작용을 막아오고 있었던 게 제국주의화 해가지고 시장을 막 그 주변 지역을 지배하면서 팽창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생산 능력은 되게 좋아져 있는데 소비 여력이 뒤처져 있다는 것이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고 이걸 통해서 세계경제 대공황이 와서 세이 법칙이 깨진 거예요.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공급 능력을 이렇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쫓아오는 거죠. 수요의 능력이, 소비의 능력이. 그게 이제 세이 법칙이 깨졌던 대공황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이 법칙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지나가고 인듀비오 프로레오라고 하는 게 있죠. 인듀비오 프로레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보면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29살 된 청년이 그 이제 선생님 되는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아기도 이제 임신이 돼서 그래가지고 막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임용시험도 준비하고 막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크림빵 먹고 싶다 그래서 크림빵을 사서 이제 집으로 가는 와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때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뺑소니를 했는데 그걸 이제 CCTV로 해서 어떤 차량을 특정하고 그 주변에서 이 차량을 수리한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 집에서 고쳤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그래서 부품을 사간 사람 이런 걸 추적해서 그걸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기소하고 처벌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뺑소니, 사망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했다는 것은 인정돼서 유죄가 되고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런데 음주 뺑소니에서 음주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경찰이 수사하고 이럴 때 뭘 찾아냈냐면 그 전에 사람들하고 모임 자리를 가졌고 그 술집에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방에 저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그 사람들이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을 분명히 CCTV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 안에까지 CCTV가 들어가지 못해서 이 사람이 입에 술을 마시는 장면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게 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은 무죄다. 그러니까 판사도 이것이 충분히 의심이 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사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인디비오 프로레오예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줘라 라고 하는 대원칙입니다. 이런 정도는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64번 같은 경우에는요. 개개의 단독자인 현실적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철학 및 문해상의 사조는 실존주의를 말하고 아방가르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벤츠의 한 모델명이 아방가르드라는 게 있기도 했는데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적인 사조에서 그 혁명적인 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것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 하나 봐두시고 65번은 조금 설명드리고 또 갈게요. 6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요.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인권을 받은 인간들이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연 상태가 곧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 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기원이 됐던 거고요. 이 사회 계약을 주창했던 학자들로 홉스와 로크와 루소 정도가 아주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루소의 그 아이디어가 오늘날의 이제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크의 아이디어가 제 로크라고 읽은 거 맞죠? 네, 로크 별표 로크 쳤잖아요. 로크의 아이디어가 잘못 읽었나? 로크의 아이디어가 아무튼 요게 이제 우리 집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 있고 루소는 좀 이상적으로 갔어요. 직접 민주정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상적으로 갔고요. 여기 이제 관련된 학자는 존 노크예요. 존 노크는 무엇보다도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받은 천부 인권을 말입니다.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 양도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 양도에서 이걸 갖다가 통치권을 이제 넘겨주는 것으로 통치권을 이제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단 있잖아요. 양도가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요. 저항권이에요. 저항권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 권력이 우리의 천부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면 아니 천부인권을 지키려고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국가가 오히려 국가폭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그때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예, 그래서 존 노크 1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에서 지금 여러분 취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상식들은 잘 봐두시는데 이거 답 좀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부산국제영화제인데 P로 시작하겠어? 상식적으로 B로 시작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안들도 나왔는데 그것도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단편적으로라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70번 같은 경우가 이제 고대국가 동해는 책화가 있었죠.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책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이제 동해에 소속되어 있는 부족들끼리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침범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변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책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영고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영고는 제천 행사죠. 부여에서의 12월 달에 열렸던 제천 행사 같은 거고, 동맹도 제천 행사고요.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이제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소도는 이제 삼안 지역에서 천군이 다스리는 이제 신성 지역, 여기를 이제 소도라고 했었고, 순장이다 그랬을 때는 또 부여에서 이제
순장의 풍습을 가졌잖아요. 순장 풍습. 같이 이제 그 시중을 들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좀 넘어가고 장수왕의 업적은 좀 중요합니다. 72번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장수왕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장수왕도 나오고 막 여러 사람은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7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게요.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습니다. 고백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백신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성기를 이끌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불교를 공인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율령반포 정도가 좀 중요해요. 율령반포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왕 이름을 따가지고 자 태곤의 장근진 소침법 소고법 이렇게 소침법 소고법 이렇게 외워두셔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전성기를 끈 사람, 불교 공인한 사람, 율령반포한 사람들, 왕 이름들 첫 글자들 좀 딴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해가지고 한강 이남까지 내려와서 중원 고구려비, 예, 그 충주 고구려비라고도 요즘엔 하죠. 예, 그것을 이제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갈까요? 지나가고요. 73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도 이거 복지 막 퍼주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 베네수엘라는 좀 미국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크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그런 면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복지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서 복지 혜택을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요거를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옛날에 북해에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네덜란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경제 위기를 크게 겪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주의 모형으로 80년대 때 이걸 개선해가지고 오늘날에 네덜란드가 있는데 그걸 네덜란드병이라고 합니다. 자원의 저주라고도 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도 겪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지나갈까요? 자, 77번의 사면초가 이거는요. 사면에서 내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장기판에도 항우 유방 이건 이제 한나라를 세운 게 유방 아닙니까? 근데 그때 초나라하고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한나라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춘추전국 시대 지나고 이제 진나라가 들어섰다가 진나라가 망하고 15년 만에 진시황제 죽고 난 다음에 망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초나라 한나라가 대결하다가 한나라가 이제 들어섰던 이런 이제 일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또 지나가 볼까요? 그래서 사면초가다 그랬을 때는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태,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어디에도 뭐 이렇게 의지하기 어려운 상태 사면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지나가 볼까요? 지나가 보시면 이번에는요. 79번. 야, 요거는요. 7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까요? 79번은 이렇게 하자고요. 이게 우리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후대가 나타나냐? 이거 보면요. 열대기후가 있고요. 열대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건조기후가 있죠. 건조기후가 있고 온대기후가 있어요. 그리고 냉대기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한대기후가 있어요. 한대기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스텝기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열대에서 좀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원지대가 나타나는 거고, 사바나는 열대도 두 가지예요. 열대가 열대 우림기후와 열대 사바나기후 지역이 있는데 이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데가 사바나기후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툰드라다 그러면 한대기후에서 이끼 같은 걸로 술록 같은 걸 키우는 데가 툰드라가 되고, 타이가는 냉대기후. 이게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없어요. 북반구에만 있는데 넓게 이렇게 침엽수림들이 우거져 있는 데를 타이가라고 합니다. 피오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극지방으로 가는 거죠. 한대에서 극지방으로 가면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피오르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피오르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피오르 해안 같은 거가 그러니까 이게 한대 지방에서 얼음 같은 거 빙하 지형이 많잖아요. 이 빙하 지형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지형을 깎아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침식, 피오르 침식 지형 같은 게 이제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리아스식 해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피오르 해안 같은 것들이. 그 저기 북부 유럽의
거 있잖아. 노르웨이 해안가 이런 데 보면은 피오르 해안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갈까요? 지나가고 8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답은 넛크래커, 호두 껍질 까는 기계, 양쪽에다 물려서 호두 껍질 까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치는 걸 말하고요. 이게 중진국 함정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진국 함정은 경제가 성장하다가 침체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거. 처음에는 막 성장하지만 중진국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2번은 좀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82번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랬는데 이 순서들은 좀 잘 좀 봐두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저 시기가 있죠. 이제 그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요때가 이제 영정조의 개혁 정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세도 정치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요. 세도 정치가 등장했었고 그다음에 이러다가 세도 정치가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이제 고종의 시대가 열립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중에서는 운요 사건이 이 중에서는 가장 빠르겠네요. 그죠? 운요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습니다만 통상수교에 대한 거부 정책을 했다 이렇게는 되는데 그런데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안에서 봤을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흥선대원군을 밀어내고 이제 명성황후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명성황후가 이제 이 개화 세력이죠. 개화파. 개화파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개화파가 이제 끌고 나가는데 그때 이 명성황후 세력이 중심이 됩니다. 그때 요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운요 사건이 있고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죠? 요거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이제 맺어집니다만은 그 전에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통상수교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병인양요도 있고 신미양요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그 사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이제 개항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하고 개화 정책을 썼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 속에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이 있었고요. 이모군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갑신정변도 있었죠. 이건 개화 세력 간에 이제 개화의 방향성을 두고 갑신정변도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어떤 개입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개입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갑오개혁이 있는 거죠. 갑오개혁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 러시아 쪽에 가서 붙은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있고 그러자 아간파천이 있잖아요. 아간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서를 옮겼다. 아간파천 같은 게 벌어지게 되고요.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합니다. 광무개혁하고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교권, 을사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외교권도 뺏기고 그 이후에 이제 국권 피탈이 있는 거죠. 그죠? 국권에 대한 피탈까지 1910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스토리라인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 시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 볼까요? 네, 84번에는요.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죠. 교육세는 국세예요. 유류세가 국세예요. 교육세는 국세인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고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목적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쭉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맞춤법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91번 문제로 가보면은 게임 참가자들이 각자 상대방의 선택하에 서로 자신의 최선인 선택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최적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걸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내시 균형. 경제학 용어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치킨 게임은 서로 마주보고 양보하지 않는 또 게임 이론 중에 한 가지가 되고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승패 전략이죠. 내가 다 갖고 상대방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싱귤레리티라든가 이제 모라베게 역설은 이거는 뭐 경제학 용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싱귤레리티다 그랬을 때는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그 넘어가는 시점을 싱귤레리티라고 하고 모라베게 역설이다 그랬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인간들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 못하는 걸 기계가 대신해 준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라베게 역설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은 뭐 운동 나오고 뭐 이럽니다. 그 뚝 지나가고 애덤 스미스는 이제 경제학의 창시자로서 1776년 국부론을 썼죠.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론은 뭐 칼 마르크스가 이걸 비판하면서 쓴 거고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 이건 신자유주의를 주창할 때 이제 썼던 것이고요. 고용이자 화폐 일반인으로 아까 대공황을 극복하자고 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저술한 저작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간의 거래는 5가 되죠. 답은 5번, 96번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사 같은 거를 이제 개시하는 거 있잖아요. 수사를 개시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현행범 체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행범을 체포하는 거. 그리고 자수를 하면 수사가 개시되고요. 인지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범죄 피해자 당사자가 제기하면 고소고요. 제3자가 제기하면 고발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대리인, 제3자가 하면 그건 고발이 되지 고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봐서 2번을 답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단순한 피해 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우리는 검사가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들이 많잖아요. 권한이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은 이제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주로 많이 풀어드렸어요. 일부러 제가 이거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은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1회 문제를 좀 보려고 해요. 1회 문제는 정말 몇 문제만 딱 추려가지고 한번 이제 용어 해설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몫으로 좀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걸로 하고 빠르게 몇 문제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회 모의고사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서는 53번 문제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요. 역사학에서 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의 하나가 공민학의 반원 자주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공민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1회 문제에서 이제 53번에 공민왕의 업적이 있어요. 근데 공민왕의 업적은 내부에서도 개혁을 했지만 이게 특히 반원 자주정책을 썼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반원 자주정책을 썼는데 이 반원 자주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 기철과 같은 친원파를 숙청했죠. 그죠? 친원파를 숙청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몽골풍이라 그래서 몽골풍이라 그래서 몽고의 이제 풍속 같은 것들을 요거를 이제 금지시켰다. 이런 것들이 있고 풍속을 교정했다. 그리고 이제 공복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제자리로 돌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철령 이붕의 땅 요거 뺏겼었거든요. 근데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이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반원 자주 정책에서 이런 것들 보시고 친원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전민변전도감이라고 하는 거.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기용해서 이 개혁을 맡기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좀 이제 사람이 완전 표변해가지고 말년에는 굉장히 안 좋지만, 그리고 암살당하지만, 초반에는 아주 총명하고 이런 친원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쌍성종합부 공격이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55번에 보면 이건 이제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대국도 지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게 말입니다.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요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요, 지도를 보면요, 이게 중화사상이 반영돼 있어요. 중화사상과 소중화사상이 반영돼 있어요. 중국이 센터에 있고요, 그 옆에 우리나라가 겁내 커. 또 나름 겁내 큽니다. 소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계지도예요. 아프리카 같은 것도 인식하고 있어요. 모양은 많이 달라요. 현실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게 또 보이고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 현존하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이제 세계지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답은 4번이 됐고요. 56번에 나와 있는 건요, 이게 의열단의 강령이 되기도 했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님의 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인데 한번 그래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소속팀 이런 거 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2번 한번 가볼게요. 62번 가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62번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62번에서는 요게 이제 우리가 노동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삼권 내지는 노동삼권이라고 부르는데, 헌법에 이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노동삼권에는 단결권이 있죠. 단결권. 그리고 단결권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고, 단체 교섭권이라고 있어요. 단체 교섭권이라 그래가지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같은 게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협상을 넘어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쟁의행위가 가능한데, 이 쟁의행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 파업이 있죠. 파업, 스트라이크, 파업이 있고, 사보타주라고 하는 태업이 있어요. 이건 일을 느슨하게 하고 불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요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감시행위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야, 너 왜 변절하고 노조 이거 파업하는데 너 저쪽으로 사측에 가서 붙어서 너 왜 노동력 제공해 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피켓팅하는 거, 감시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요, 불매운동도 있어요. 불매운동, 보이콧. 불매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관리라 그래가지고 아예 생산 라인을 노조가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고요. 이거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사측에서, 기업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뭐가 있냐면요, 직장 폐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업하고 이러면서 감시행위하고, 주변 사람들 왜 파업 안 하냐고 독려하고 뭐 이럴 때, 회사 측에서도 이 사람들이 회사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직장 폐쇄입니다. 폐업이 아닙니다. 절대 폐업이 아니고 이제 경내로 못 들어오게,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입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을 직장 폐쇄라고 합니다.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것은 보이콧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사보타주가 아까 이제 태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타도어는요, 근거 없이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거를 마타도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됐죠? 그리고 63번은 이게 프레임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날조하는 걸 프레임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다 이제 용어들이에요. 용어들이어서 쭉 가시면 될 것 같고, 68번은 요거 한번 좀 눈여겨봐 주세요. 시리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시리아 사태에 또 미국도 개입했다가, 미국도 이제 군사를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지금 이제 쿠르드족이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론 IS랑 이제 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요 근처에 이제 정세들이 아주 가파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리아도 내전 사태가 있는데, 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이제 대통령이고, 다마스쿠스는 여기 이제 수도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답을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IS 척결을 위해서 미군이 개입하고, 거기에서 IS 척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니네 독립시켜줄게 그래갖고, 국가가 없는 그 민족인데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이게 터키, 시리아 뭐 이 일대에 이라크 일대 이렇게 퍼져 사는데 독립시켜준다 그래놓고 트럼프가 그거를 딱 싹 닦아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또 거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 또 터키 대통령이 쿠르드족을 막 이렇게 몰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9번은 이제 제품의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소리. 시즐이라는 게 이제 고기 굽는 소리를 말하는 거라 이게 이제 시즐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활용한 광고 기법 시즐이고 티저 광고는 처음에는 다른 거 이렇게 그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가 끝에 가서 딱 이 관심을 딱 끈 다음에 저게 뭘 말하는 거지 하는데 브랜드를 노출하는 거를 티저 광고라 그러죠. 멀티 스폿 광고다 그러면 동일 상품을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티지 광고다 이렇게 하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 예능의 한 장면 같은 걸 활용하는 게 푸티지 광고고, 서브리미널 광고. 예, 이렇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은 내가 인지를 못했지만 잠재의식에 남기도록 하는 이런 이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이것도 뭐 사건이 좀 있었죠. 매크로 3번이 답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나가서 뭐 다 지나가시면 되고 73번 같은 걸 보면 비슷한 직장이나 업종에서 탁월하게 뛰어난 1인자를 보며 2인자로서 열등감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걸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게 이제 살리에리가 느꼈던 그때 이제 그 열등감 같은 것들을 따온 얘기입니다. 나머지 리플리 증후군은 많이 나오죠.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무드셀라 증후군 뭐 좋은 기억만 남겨놓고 나쁜 기억을 싹 지워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 해설 같은 거 잘 보셔도 답이 다 좀 보일 테니까 그렇게 좀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됐습니다. 쭉 다 지나갈게요. 쭉 다 지나가고 그리고 81번은 해트트릭, 스포츠 용어인데, 해트트릭, 야구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예, 야구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나머지에서 해트트릭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82번 같은 경우는 유명한 얘기죠. 예, 하여가 단신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85번으로 가보면 요건 다음 주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행한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85번은 소비자 보호 제도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있잖아요. 리콜 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리콜 아시죠? 그리고 이제 쿨링 오프 제도가 있는데 쿨링 오프는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보장하는 거예요. 뜯지 않아야지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쿨링 오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통신거래하고 그 다음에 통신거래하고 할부거래는 7일의 기간을 쿨링 오프로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판매, 전화권유 판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 방문 판매 있죠. 방문 판매 같은 건 14일을 줘요. 쿨링 오프 제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바터는 이제 바터 물물 교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애프터마켓 뭐 팔고 이제 그 부속품들 같은 거 그 딸려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파는 시장 2차 시장이 생기는 거. 에스크로는 왜 중간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업체가 돈을 딱 쥐고 있다가 물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판매자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의 에스크로죠.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86번의 그 레임덕은 잘 아시죠? 그죠? 권력누수 현상. 레임덕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 스모킹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떤 사건 수사할 때 요거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이런 거를 또 스모킹건이라고 그러고 포크 배럴이라는 말은 돼지구유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각 지역 사회가 우리한테 예산 줘라, 우리한테 이거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걸 포크 배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고요. 90번은요 좀 시사적인 건데 GMO, 예, GMO 동물도 연어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허용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91번 이것도 이제 스쿠프 같은 경우는 독점 보도하는 거. 엠바고는 이제 언제까지는 보도하지 말 걸 조건으로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딥스로트 그럼 내부 고발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 그러면은요 이거는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정보 좀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갈등이 좀 생기죠. 보도하지 않기로 했는데 보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번은요 외교 문서 같은 거 이제 체결할 때 그때요 이래요. 우리가 이제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는 이 조약에 대한 체결권을 누가 갖냐면 체결권을 이거를 대통령이 갖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갖고 그 다음에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체결을 대신에 체결을 다른 사람, 그 밑에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 체결해 올 수 있잖아요. 그 체결해 오면 대통령은요, 이제 체결에 대한 체결의 비준권도 가져요. 비준권도 갖습니다. 비준하는 권한도 대통령의 권한, 체결권도 대통령의 권한, 비준권도 대통령의 권한. 근데 비준을 하거나 체결을 할 때, 그럴 때 여기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부는 이 중 일부는 필요하면 일부는 국회 동의를 전제해요. 국회가 동의해 줘야 됩니다. 주권을 제약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이제 재정이 많이 소요되거나 통상 수교 조약을 맺거나 이럴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체결한 조약에 대해 당사국의 국가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걸 비준이라 그러는데 필요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해야 됩니다. 미투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98번 이제 우리나라 불교, 우리나라 이제 불교인데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 교종불교가 들어왔죠. 교종불교가 들어왔다가 선종불교가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죠? 선종불교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다가 다시 교종계열이 다시 고려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신라시대고, 고려시대가 되면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천태종이고요. 다시 선종 쪽 종교, 불교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게 조계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선 이렇게 되고요. 이게 신라시대 때 이게요, 5교, 교종은 5교가 있었고요. 선종은 9산, 9개 큰 절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라 말기에는 선종불교가 유행했다. 기존에 이게 기득권 종교가 돼 있었거든요. 거기 반발하면서 선종불교가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1회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회 문제와 3회 문제를 또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지만 핵심 있게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